자, 65페이지 그 납세의무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담보증액까지 봤죠? 10번 상속 개시 후 협의하는 재분할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동상속을 받았어요. 부동산을. 그죠? 그리고 각자 본인 앞으로 등기가 끝났죠. 그럼 여러분 공동상속 받아가지고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그걸로 상속은 끝난 거죠. 왜? 등기까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들이 다시 모여서 재분할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갑을 병이 지분을 똑같이 받았어요. 3분의 1씩 이렇게. 그죠? 근데 그리고 등기를 했어요. 그게 끝이죠. 근데 이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재분할했는데 지분이 4대 3대 3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등기 후 협의 분할로 다시 재분할했는데 얘가 지분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분 늘어난 거 어디서 난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준 거잖아요. 준 거. 그죠? 그럼 이거 그냥 준 거죠. 지분으로? 그럼 얘는 상속이 아니라 뭐요? 증여죠. 예. 상속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살아있는 상속인들끼리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지분 넘긴 거니까 이런 걸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자, 10번 그 얘기죠. 읽어볼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뭘 했다고요? 등기 등이 된 후 등기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면 상속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뭐 했다? 공동상속 협의해서 재분할했는데 재분할로 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을 초과했대요. 그럼 어떡한다? 그 감소된 내들부터 얘네가 일리 준 거죠. 뭘로? 증여로 취득항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밑에 세부적인 내 박스 있는 것까지 볼 거 없습니다. 그죠? 11번은 뭐냐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이죠. 자, 공간법에 따른 지목이 돼. 그러니까 지목이 돼인 토지가 있는데 국계법에 택지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그럼 나대지 상태잖아요. 근데 그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지.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 부속 토지로 바뀌는 거고 아니면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이 돼요. 용도가 바뀌어버렸네요. 그래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가 되면 얘도 뭘로 보겠다.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건물 부속 토지로 쓰거나 부속 시설물 부지로 쓰거나 정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바뀌어서 가액이 증가되면 얘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탁이 자꾸 나오는데 자, 갑이 을한테 재산을 신탁했대요.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그러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얘를 수탁자라고 하죠.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맡겼어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얘가 원래 주인인데 얘한테 신탁법에 따라 맡긴 거죠. 그럼 이거 판 거 아니죠? 관리만 해달라고 넘겨준 거예요. 등기만. 자, 이 상태에서 자,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얘기는 이 병한테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요. 그 무슨 뜻이에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얘기는 얘가 팔았다는 얘기지, 얘한테. 그러면 이거 있죠, 신탁재산 A. 이 A 부동산은 누구 거냐는 거지. 누구 거예요? 병 거죠. 왜? 위탁자 원래 주인이 얘인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등기는 얘 앞으로 돼 있지만 얘가 진짜 주인 아니죠. 얘는 관리만 하는 거죠. 수탁자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A 부동산은 뭐다?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항으로 본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신탁법 10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이거죠. 이런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뭐한다? 취득항으로 본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 거 없어요. 다만까지 볼 거 없고 여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신탁재산이다. 이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납세의무자 관한 얘기고 66페이지는 과점주주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과점주주 설명했었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진 걸 말하는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뭐다?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는 증가분 그랬죠. 그걸 지금 설명한 건데요. 거기 2번에 보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과점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한 거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해서 1번이 최초 과점주주예요. 최초 과점주주. 우리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어떻게 되세요? 전체를 취득으로 과세한다 했잖아요. 1번이 그 얘기 써놓은 거죠. 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증자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거다. 그러니까 전체를 취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보지 마세요. 요거 보면 좀 헷갈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심화 과정 때 잠깐 봐도 되니까. 그죠? 3번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후 재차 과점주주가 됐대요. 재차. 그러니까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면 그런 뜻이죠. 오른쪽에 보면 표가 있죠. 표. 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을 나왔는데 갑이 지분 55%잖아요. 과점주주. 그죠? 주식을 팔았어요. 5%. 5% 팔면 얼마야? 50% 됐죠? 그럼 얘는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다시 10% 취득하면 얼마 돼? 60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이전에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 그러면 이전 과점주주 지분이 얼마예요? 55% 했잖아요. 그거에 60%가 됐으니까 5% 증가했죠? 그럼 5%만큼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을은 60이었다가 50 됐다가 다시 5% 취득했어요. 그럼 얘 보세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재차는 맞죠? 하지만 얘는 과세한다 안 한다. 왜? 그 이전에 과점주주 지분이 60인데 얘는 재차된 게 55잖아요. 얘는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을 얘기고 갑 얘기는 뭐예요? 55였다가 50 됐다가 60이 된 거지. 갑. 이거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됐는데 얘하고 차이점보다 얘는 감소가 된 거고 얘는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된 5%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했어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재차는 증가분. 그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보시면 되겠죠. 자, 과점주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가면 5절에 비과세가 나옵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는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얘는 어차피 비과세죠. 얘가 과세권자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조합이 걔네가 취득하는 건 당연히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조합이 자, 그 다음에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된다.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대사관 건물 같은 거 취득할 수 있고요. 주한국제기구 뭐 유네스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한국에다가 뭐 이렇게 저거 사무실 설치하면 부동산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국제기구가 취득하는 건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정부.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대사관 건물을 샀는데 걔네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사관 건물을 취득하면 우리도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죠. 옛날에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 눈 뺐니? 그럼 너도 눈. 이건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그죠? 그 얘기죠. 그 예외가 있다.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또는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취득을 했는데 국가 등의 기속이 되거나 기부 체납을 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소유권이 결국 어디로 가요? 국가 등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밑에 박스 있죠? 동그라미 1, 2번. 자, 국가 등의 자 이거는 보세요. 이런 경우는 국가 등인데도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읽으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세요. 1번.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원래 조건이 뭐야?
기속을 하는 조건부로 비과세가 되는 건데 기속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했대.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죠. 팔아먹었으니까. 아니면 기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걸로 조건이 변경됐대. 기속하는 조건부로 비과세인데 기속을 하지 않는 걸로 조건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기속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외우는 게 이상한 거죠. 읽으면 알 수 있어요. 2번.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인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러니까 기속을 했는데 기속한 조건부로 국가 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대신 공짜로 받거나 대가로 받은 거죠. 아니면 그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사용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 경우는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국가 등 그런 거고. 2번은 신탁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신탁재산. 저는 이거요. 금방 했죠. 갑이 을한테 뭐를 해? 재산을 신탁을 해요. 그 이를 뭐라 한다 했죠? 위탁자라는 데 있죠. 위탁자. 이를 뭐라 그러고? 수탁자. 그죠? 자, 얘가 A하고 B 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넘겨줬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명의신탁 아시죠? 명의신탁은 달라요.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해가지고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는 비과세가 안 돼요. 얘는 뭐예요? 이 법에 따라 신탁법에 따라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달라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는 신탁이 많이 활성화 안 돼 있죠. 외국 같은 데는 이거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신탁을 많이 하죠. 신탁을. 그죠?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옛날에 죽었을 때 말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죽으면서 딸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신탁 기간이 넘어갔다가 그 딸이 성년이 되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걔가 관리하면서 생활비 같은 거 대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외국은 막 그런 것도 많아요. 할머니가 뭐 어떤 옛날에 TV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어떻게 뭐 외국에서 뭐 이렇게 형제가 막 이렇게 쓰레기 줍고 막 이래서 막 그렇게 사는데 오늘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왜? 자기 친척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국에서 돈이 엄청 많은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재산을 했는데 후손이 없는 후손이.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신탁 기관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 후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가 걸린 거 딱 있는 거예요. 걔네가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거 안 해주죠. 외국은 그런 게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얘 건데 관리만 얘가 하는 거죠. 등기가 넘어왔잖아요. 하지만 얘는 뭐다? 형식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사정이 생겨서 병한테 넘어갔어요. 관리가. 그 병을 뭐라 그래? 새로운 수탁자라고 그래요. 새로운 수탁자. 얘도 입장은 똑같죠.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비과세. 신탁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해야 되죠. 해지가 됐어. 그러면 원주인이 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다 갖고 오는 거죠. 이것도 등기가 넘어가지만 얘도 뭐다? 그냥 신탁이 해지가 되거나 기간이 끝나서 원주인이 찾아오는 거니까 얘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탁재산은 뭐다? 탁탁탁. 탁탁탁이 비과. 신탁재산은 탁탁탁이 비과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그죠? 신탁재산은 뭐라고요? 탁탁탁탁탁탁이 비과세다. 자, 볼까요? 2번.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비과세 해준다는 거죠.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 조합,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및 비조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신탁을 하는데 조합,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신탁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올해 시험에 언급했던 거예요. 자, 됐고 그건 됐고 밑에 보세요. 1번 위탁자, 수탁자. 2번 수탁자, 위탁자. 3번 수탁자, 신수탁자잖아. 뭐예요? 탁탁탁탁탁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탁재산은 뭐라고? 탁탁이 비과세다.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뭐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이렇게 나왔다.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그럼 얘는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탁익이는 안 된다고. 뭐만 기라고요? 탁만 비과세다. 그죠? 신탁재산은 탁탁탁탁탁탁.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3번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환매가 뭐냐면 도로 사오는 거예요. 도로 사오는 거. 환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끼리 환매할 수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환매할 수 있죠. 매매할 때. 그죠? 이러면 내가 아파트를 파는데 조건이 야 이거 내가 2년 후에 원금에 이자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팔아라.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환매 특약 등기를 해가지고 넘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약정한 기간 되면 내가 도로 사올 수 있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넘어갈 때마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3번은 뭐예요?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죠. 말 그대로 법률에 따른 환매죠. 그럼 얘가 법률에 의한 환매니까 뭔지 모르지만 법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그죠? 그럼 법이 나오겠죠? 그럼 법 이름 나오고 꼬랑지에 환매가 붙으면 걔가 뭐겠어? 법률상 환매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뭘 외워요? 징발재산 이거. 그러니까 징발재산 정리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 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 대상 이걸 못 외워요. 만약 얘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비과세 파트에 나올 거 아니야. 취득세 그죠? 그러면 환매가 나왔어. 그러면 법률상 환매니까 앞에 이상한 법이 나오겠죠. 그 지들이 알아서 나와요. 설마 이 법을 징발재산 정리인데 이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걸 못 외우냐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나와. 그리고 꼬랑지에 뭐가 나와? 환매 어쩌고 붙어 있어. 그럼 뭐라고 이해하면 돼? 아, 얘가 법률상 환매구나. 아, 너는 비과세구나. 이러면 되지. 그 쓸데없이 법인을 못 외우냐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법 이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매가지고 막 그걸 외우는 거예요. 막 공법 외우는데 막 이거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워요. 그러면 뭐라고 헷갈린대. 왜? 아, 이용이 먼저인지 계획이 먼저 헷갈린대. 아, 이게 뭐가 중요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이거 지들이 알아서 나오겠지. 설마 이거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그냥 대충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리고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요. 그리고 나중에 이용하자는 얘기지. 왜? 막 마음대로 이용하면 난개발이 생기니까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선 계획 세우고 후 개발하자. 그럼 계획 및 이용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쓸데없는 법 이름 외우지 말고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얘처럼 이상한 법 나오고 뒤에 환매권 이렇게 나오면 아, 법률상 환매. 너는 뭘 받아? 비과세. 끝. 됐죠? 이렇게 보면 돼요. 4번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은 가설건축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가설건축물. 그죠? 가설건축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모델하우스라든가 그죠? 아니면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서커스 같은 거 있죠. 서커스. 이 서커스 같은 거 시골에 있을 때 오면 한 번에 오면 몇 달씩 있습니다. 약장사하고 막 서커스하고 만당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만은 개그맨 같은 건데 아시는 분 있겠지만 옛날에 고춘자 씨하고 장수팔 씨라고 있어가지고 그 두 분이 만담을 막 해요. 막 겁나 빠르게 둘이 주고받는 거죠. 겁나 웃기죠. 유명했던 분들이죠. 돌아가셨죠. 연세가 오래돼가지고. 그죠? 잘 모르시겠죠? 요 얘기를 알아듣는 분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골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가설극장 같은 거 와가지고 몇 달씩 막 극장 그런 거 하죠. 그럼 약장사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그죠? 그게 임시건축물이잖아요. 왜? 어차피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일정 기간 지나면 뭐예요? 철거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뭘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그 얘기인데 4번의 임시건축물. 근데 조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치성 재산은 제외 그랬죠.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 1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1년 넘어갔어. 그럼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네요. 사치성 안 되고 그럼 뭐 안 된다고요? 그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있다. 이거 잘 나온 지문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두 개다. 그렇죠? 5번에 공동주택 개수도 잘 나와요.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공동주택 개수의 대표적인 게 그 엘리베이터 집이 아파트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아파트 탈 때 엘리베이터 문 딱 누르면 얘가 스무스하게 안 열리죠? 막 여기다 인터벌 덜컹덜컹하다 열리고 딱 타서 누르면 또 문도 탁 안 닫히고 오다가 덜컹덜컹 하다가 쭉 닫혀요. 그 내려갈 때도 뭐요? 기기 소리 나죠? 스릴 있죠? 왜?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스릴 있어. 딱 탔는데 내가 탔을 때 추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막 그러면서 끼익끼익 소리 내고 내려가면 스릴 있죠. 요런 승강기는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승강기 교체를 한다. 이럴 때 승강기도 엘리베이터 세금 내야 된다 했죠. 그런데 얘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 근데 조건이 있네요. 취득 중 시가표인의 9억이야. 그리고 위에 개수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네요.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의 9억 이하 조건이네요. 위에 4번하고 5번은 조건이 두 개씩 있어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처음에 공동주택 개수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땡! 안 돼요.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안 돼. 그럼 건축법상 대수선은 뭐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공법에 나오는 거죠. 건축법에 가면 배워요. 수선이 있고 대수선이 있어요. 대수선. 뭐 대수선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크게 수선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둥뿌리 3개를 동시에, 그죠? 기둥뿌리 3개를 동시에 수선한다. 큰 수선이죠. 아니 기둥 하나, 지붕 하나, 벽 하나 3개를 동시에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죠? 수선은 가볍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로 말하면 쌍꺼풀 수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있죠? 수선이죠. 그럼 대수선은 뭐예요? 양악수술했다. 그럼 대수선이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수선은 안 돼요. 비과세. 그 조건 두 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시건축물은 사치성에서 안 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개수도 건축법상 대수선 안 되고 금액 조건이 있어. 9억 이하. 그죠? 그걸 잘 보시면 되고. 6번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차가 노후화되거나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가 그걸 말소를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 세금 냈죠. 근데 이게 작년에 개정되면서 야, 이건 사용도 못하는 게 상속이 됐는데 이걸 세금 내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비과세는 뭐요? 6가지가 있다. 국가등이 있고 신탁재산 나오고 법률상 한매권 행사, 공동주택 개소 조건 2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도 조건 2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된 차량을 상속받았다. 이런 게 있다. 비과세는 단독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 얘가 언급이 됩니다. 뜨문뜨문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이게 뭐다?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6절에 이제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 6절에 취득 시기. 12월 달도 다 갔죠. 이제 반절 남았네요. 세월이 진짜 빨리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새 동강 들으신 분도 그렇고 실제 수험생도 그렇고 막 주말에 이제 맨날 저녁마다 술 먹고 막 막년회 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수업은 빠지면 안 됩니다. 술을 드시더라도 동강도 꼬박꼬박 들어야지. 밀리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인강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듣다가 이제 피곤하면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막 그게 6강, 7강 이렇게 되잖아요. 못 들어요. 그러면. 실강은 일단 학원을 나오면 듣기 싫어도 앉아서 조는 한이 있어도 들어요. 그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된 사람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 자기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죠. 이 공부가. 근데 실강은 가면 주변 사람들 이제 같이 있으니까 막 그 경쟁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동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동강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집안일 다 해가면서 하려니까 죽겠죠. 그죠? 그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옆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자들 같은 경우 살림하고 애 키우고 막 하면서 다 하면서 이 공부하려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그죠? 남편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지. 그죠? 도와준다거나 됐다 그러세요. 그죠? 주말에 잠깐 한 2시간 애 봐주고 나중에 학교 가면 자기가 내 외조를 잘해서 했다는 이런 소리 싹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막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안 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그죠?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취득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말고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얘도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올해 안 나왔고 당연히, 그죠?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봐셔야 돼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샀냐?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 집을 샀는데 지가 도와준 것도 없으면 국가 지자체가 이거 언제 샀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이 취득세가요. 납부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납부거든요. 신고납부.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나 해야 돼요. 60일. 그렇죠? 자,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 기간 동안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무엇이 부과된다?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나온다 했죠? 그렇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을 따져서 지나버리면 가산세 부과한다네요. 그러면 얘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신고납부 기한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말씀드렸죠. 이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이 기는지 이날이 긴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여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혼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뭘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취득한 형태,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매매, 교환, 현무출자,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 다음에 뭐 원시취득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언제를 취득일을 볼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날부터 60일 지나면 가산세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걸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그죠? 취득, 그래서 뭘 정한다? 언제 산지를 정하는 거죠. 그걸 취득 시기 그럽니다. 해서 그 취득 시기가 나오는데, 자, 69페이지 취득 시기 6절에 나와 있고요. 넘어가면 70페이지부터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 취득 시기는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자,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유상승계입니다.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죠? 자, 예를 들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시기가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뭐 있어요? 실제 잔금 지급일. 그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뭐예요? 얘는 실제로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고, 그죠? 요거는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를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매매 등은.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 얘는 말 그대로 내가 실제 돈 준 날이고, 이건 서류상에 계약서 쓸 때 그 잔금 날짜로 가겠다 그 얘기죠. 자, 요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끼리 아파트를 사고 팔았어. 개인끼리 아파트를 사고 팔았어. 그러면 취득 시기가 언제일까요? 개인끼리 아파트 사면 둘 중에. 개인끼리 아파트를 사고 팔면 이걸로 갑니다.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걸로 가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당사자가 돈을 주고받은 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개인끼리 가게 되면 짜고 칠 수 있잖아요. 둘이 짜고 쳐요. 사실은 어제 줬어. 근데 어제부터 따지니까 60일 하루가 지났어. 가산세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그러면 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줬다고 합시다. 오늘 줬다고. 둘이 짜는 거죠. 그렇게 가서 뭐라 그래? 공무원이. 이거 어제 주셨죠? 근데 뭐라? 무슨 어제 줘? 그 둘이 뭐라 그래? 당사자가. 내가 돈 어제 줬슈, 오늘 줬슈. 그러니까 오늘 줬다는 오늘 줬슈 그러는 거야. 봐라, 우리 둘이 오늘 주고받았다는 네가 왜 어제 줬다고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싸우겠죠.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지. 그래서 뭘 정하는 거야? 법으로 그럴 여지가 있는 애들 무조건 뭘로 가? 서류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뭘로 가?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 있죠?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며칠? 60일 따져서 날짜 지나면 그냥 바로 가산세 부과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날 실제 잔금을 준 게 인정되는 경우죠.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준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 그러면 너는 그날을 취득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조합걸 여러분이 사는 거죠. 여러분이 국유지를 샀어. 국유지를 사가지고 오늘 잔금을 갖다 줬어. 여러분 국유지를 사면 그 잔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국가한테 주겠죠. 그죠? 그럼 오늘 잔금 줬어. 그럼 내가 오늘 잔금 준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지. 왜요?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구야? 국가잖아요. 그럼 짜고 쳐요? 어제 줬다고 생각하니까 날짜가 지나서 가산세 물게 됐어. 그럼 국가한테 가서 그럽니까? 야, 내가 사정이 생겨서 어제 한 걸로 하면 내가 가산세를 물게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둘이 협의해가지고 오늘 준 걸 하자. 이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준 게 인정된다. 그럼 얘는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수입에 의한 취득. 여러분 외국으로 수입했대요. 수입. 그러면 그 매매 당사자끼리 이제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 돈 준 날이 있고. 근데 이 수입은 국가 간의 거래라는 거죠. 그리고 통관할 때 뭘 부과합니까? 관세를 부과하죠. 그럼 관세 부과할 때 그 수입 면장이라는 게 수입 면장. 그죠? 그 수입 면장의 계약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와 있는 면장을 가지고 얘가 관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그 면장은 공적으로 인정된 문서죠. 그러니까
개인끼리 거래한 거와 상관없이 그 면장상에 나온 날짜에 무조건 돈 준 걸로 봐서 그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공매나 경매를 취득하는 거죠.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경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매는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법원이잖아요. 법원. 여러분 낙찰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법원이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잔금을 갖다 대죠. 그러면 내가 실제 잔금 준 건 그 경매를 주관하는 주체가 법원이잖아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잔금 중에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고. 네 번째는 판결문. 판결문에서 가격이 입증되는 거죠. 재판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판결이 뭐라고 했어? 판사가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라고 날짜 정해주고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걔는 그 금액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그 날짜에 돈 준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는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는 게. 법인 장부. 자,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여러분 잔금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뭐를 해요? 지네 법인 장부에다가 언제 돈 얼마 받았다고 기록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 내가 돈 준 건 뭘 통해서? 그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장부를 통해 입증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뭐다? 그 장부상으로 입증이 되면 그날 그 돈 준 걸로 봐서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뭐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럽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럼 요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유상승계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가는 거야? 이걸로 가는 거다. 그럼 여러분 이 다섯 개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중요한 얘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개 종류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지금도 어머님이 뭐 시골에 살아 계시지만 시골에 살면 그 장이 씁니다. 저희가 지금도 5일장이 쓰거든요. 지금 저희 시골에. 그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이 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막 장날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막 바글바글. 왜? 인근 면에서 다 와요. 장 보러. 그러면 이 어렸을 때는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그 마을마다 그 지금은 뭐 슈퍼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편의점도 있고 많지만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고방이라 해서 조그만 구멍가게 있는데 이 구멍가게 있는 동네는 큰 동네예요. 동네가. 보통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5일장 쓰면 막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거야. 막 와가지고 한꺼번에 와가지고 장 다 보고 물건 한꺼번에 이만큼 사가요. 해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이 마을회관 같은 데다가 놓고 이걸 팔아요. 물건을.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판장 아니면 구판장 그랬어요. 구판장. 공동 판매한다. 그죠? 이런 데서 많이 물건 사고 팔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없죠. 어렸을 때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 했죠? 국수를 되게 싫어했어요. 국수를. 지금은 국수를 잘 먹는데 어렸을 때 국수를 안 먹고 한 가닥도 안 먹었어요. 이게 먹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라면을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국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국수를 삶아 먹으려면 저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제가 국수를 안 먹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너는 그럼 국수 안 먹으면 뭐 먹을 거야? 그래서 라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라면을 끓여주고 할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전부 다 국수를 먹었어요. 한 상에서. 저만 라면을 먹은 거죠. 그게 왜 가능했다?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장남이어가지고 어머님이 너는 국수 안 먹어요. 그럼 너는 먹지 마. 그럼 너는 뭐 난 라면. 그럼 난 라면 끓여줬어요. 제 동생이 한번 따라했다가 뒤지게 맞았죠. 왜? 배지가 그때 말로 이제 배지가 불러가 저것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 국수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왔다가 저만 이제 장남의 혜택을 본 거죠. 그러면 이 국수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 가서 사? 여기 가서 사는 거죠. 공판장 가서. 공동판매장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수를 삽니다. 그래서 국수는 어디 가서 사? 여기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수법이나 모든 걸 다 어디 가서 사? 공판장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국수는 어디 가서 산다고요? 여기 가서 샀어요. 공판장에 가서 뭘 샀다고? 국수를 샀다고. 그래서 국수, 공판장 해서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건 5개입니다. 국수, 공판장. 근데 국수, 공판장 외웠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국이 뭔지를 알아야죠. 국을 외웠어요. 근데 무슨 국인지를 몰라요. 국만 외워놨어. 무슨 국이야? 그래, 뭐 동태국인지 명태국인지 황태국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냥 국이 다 똑같지. 그러면 안 되죠. 국이 뭐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국이라고 외웠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 근데 지 나오니까 넌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입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에요.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죠? 근데 외웠는데 수 외웠는데 수 어디 갔어? 왜밖에 없네? 왜 없어? 왜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은 공매 경매, 판결문, 장은 뭐예요? 법인 장부, 법인 장부할 때.
장만 해놓고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모르고 그냥 장 그러면 안 되고 법인 장부. 그러니까 한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좋긴 한데 우리 세법은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이 엄청 많죠. 근데 그게 기억은 되게 오래 갑니다. 하지만 오래 갔다고 해서 기억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외워놓고 예를 들면 뭐 동백아가씨 누가 불러니 동백아가씨 누가 불러니 그러면 이미자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동백아가씨 누가 불러니 미자 이렇게 외웠어. 처음에 나왔어요. 다음 중 동백아가씨를 부른 사람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1번 영자, 미자, 숙자, 경자, 말자. 그럼 미자 이러려는데 시험이 뭐라고 나와? 5미자, 3미자, 7미자, 9미자, 2미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나는 외우기를 뭐라고 했는데 미자라고 외웠는데 시험은 뭐라고 나와? 다 미자야. 2미자, 5미자, 3미자, 9미자, 7미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내용상 이해가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수는 어디 가서 산다고? 공판장에 가서 산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그래야 오래도 가고 기억도 납니다. 근데 제목만 외우고 나머지 모르면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라. 그죠? 그러면 이 5개는 이걸로 가고 나머지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2개는 서로 관계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얘네들은 계약서의 잔금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물러간다는 거예요. 실제 돈 준 날로 간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실제 돈을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관계없이 무조건 물러간다.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5월 27일 날 실제 돈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얘네들은 계약서는 25일인데 실제 돈을 27일 주게 되면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27일이라는 얘기죠. 5월 23일 날 실제 돈을 줬어요. 계약서의 잔금날짜 25일이야.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돈을 이때 주면 언제? 이날 돈 줬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다? 23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랑 관계없는 거야. 거꾸로 얘네들은 여기에 해당되면 돈을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관계없이 뭘로 간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끼리 아파트 거래하면 돈을 미리 땡겨줘도 이날이고 늦게 줘도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있어. 등기. 예를 들면 자, 얘 있죠. 얘는 뭘로 간다 했죠? 이걸로 간다 했죠?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런데 얘가 5월 26일 날 등기를 했어요. 실제 잔금 지급일은 27일인데 등기를 26일에 했어요.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얘는 이날입니다. 등기시 날. 자, 23일 날 잔금 날짜도 이날 취득일이죠? 얘는 그죠? 근데 등기를 24일 날 했어요.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얘는 취득일이 23일입니다. 그럼 헷갈려. 얘는 뭐래 이게? 안 헷갈려요? 무조건 얘는 뭐라 하겠어요? 등기가 같이 나오면 항상 그 원칙과 그 등기를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실제 잔금이 27일이죠. 근데 등기가 나왔죠? 근데 둘이 비교했더니 뭐가 빨라? 얘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등기시 날인데 여기는 뭐가 빨라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 빠르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등기가 나오면 얘가 됐든 똑같다.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얘가 이걸로 가는데 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 명확하지가 않아. 확실치 않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계약일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일. 그죠? 그러면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뭐라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이게 뭐다? 유상승계 취득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교재 한번 볼게요. 유상승계 취득 1번 실제 잔금 지급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해서 국 나왔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이 외국으로부터 수입, 국수, 그죠? 공매, 경매, 그 다음에 판결문, 그리고 법인 장부죠. 자, 판결문 나왔죠? 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인데 다만 그거 조심해야 돼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한 것은 제외.
자, 판결문 나오면 자동으로 걔는 기억하셔야 돼요.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판결문인데 화해조서가 뭐예요? 화해가 뭐예요? 당사자끼리 화해한 거죠. 정식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판사가 야, 니네 끝까지 가야 좋은 꼴 못 보니까 좋은 말 내 둘이 화해해라. 받아들인 거야. 그럼 결국은 걔네 둘이 합의한 걸 기재한 조서가 화해조서거든요. 그럼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은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는 뭘로 안 간다는 거야? 실제 잔금 지급을 안 간다는 얘기지. 그럼 걔는 뭘로 간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포기, 인락, 자백, 간주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화해조서, 포기각서, 인락조서, 자백간주는 전부 다 여기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얘들은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지 않고 뭘로 간다는 거야. 그쵸?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다. 판결문 나오면 걔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법인장부, 국수, 공판장. 그 얘기입니다.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 위 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즉 국수, 공판장 해당이 안 되는 건 다 물러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취득했어요. 근데 얘가 뭘 했다고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중간에 해제가 될 수 있죠. 그죠? 해제가 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본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아니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야, 나 계약 해제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계약이 해제된 걸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얘가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밑에 나오죠. 1, 2, 3, 4, 4가지. 화해조서, 인락조서로 입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화해조서에 따라서 그 둘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근데 내용이 나오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공정증서가 뭐예요, 여러분? 공증받는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과 공증받는다고 그죠? 그 공증받는 걸 뭐라고 그래? 공정증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3번에 행정안전부 영어는 계약 해제 신고서. 둘이 이제 계약이 해제된 걸 신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서. 원래는요, 얘가 공증 같은 걸 받아야 됐어요. 그럼 내가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 안 했다는 사실 입증할 때 공증을 받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공증 받아도 되고 공증 안 받아도 뭐도 된다는 거예요. 니네 당사자끼리 계약이 해제됐다는 걸 입증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봐주겠대요. 근데 날짜가 있어요. 다.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을 받거나 해제된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증을 받는데 공증을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걸 공증을 받았을 때만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럼 60일 지나버렸어. 근데 계약 해제된 공증했어. 인정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60일이에요? 얘가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입증도 전부 다 이 기간 안에 하라는 얘기지. 공증을 받든 화해조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날짜를 며칠 안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에 재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그 밑에 있는 게 그 60일 입증하는 건데 다시 올라가 보세요. 거기 그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면 끝에 줄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취득 후 등기했어. 등기해버렸으면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된 사실을 밑에 1, 2, 3, 4를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입증을 해버리면 네가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면 등기를 해버렸으면 무조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보겠다. 작년 시험 문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정답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뭘 하지 않고 그죠? 등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걔도 잘 보셔야 돼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다음 1, 2, 3, 4에 따라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겠다. 그 날짜를 잘 기억을 해 주셔라. 날짜는 전부 다 60일이에요. 왜요? 신고납부 기한 내
입증을 하라. 그래서 전부 다 60일 안에 작성된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자, 정리하면 뭐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해당 없는 건 전부 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고 판결문 얘기 나면 화해 인납 포기 자백 간주는 집에 간다. 걔네들은 뭘로 간다? 결국 이걸로 간다. 요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71페이지 연부치 되겠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